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암살을 실행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무대로 70년 넘게 활동하면서요. 놀라운 건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문서화되고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CIA가 벌인 작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1947년 사이 미국은 블러드스톤과 페이퍼클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치 협력자들과 과학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블러드스톤 작전은 동유럽의 전쟁 범죄자들을 포함해 반공주의자들을 스파이와 심리전 요원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이었죠. 1948년 난민법으로는 나치 출신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전직 나치 요원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들은 라디오 자유유럽 같은 선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소련을 약화시키는 데 투입됐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으로는 무려 1,600명이 넘는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왔는데 나치 로켓 개발을 이끌었던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인물이 NASA 창설과 아폴로 착륙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1948년에 시작된 모킹버드 작전은 언론을 CIA의 도구로 만든 심리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필립 그레이엄을 비롯해 뉴욕 타임스와 뉴스위크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CIA가 승인한 콘텐츠를 퍼뜨린 데 동참했죠. 기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전략적으로 정보를 흘리면서 미국 언론인들을 사실상 정보 자산으로 활용했는데 많은 경우 본인들도 모르게 이용당했습니다. 마셜 플랜의 자금이 비밀리에 선전 캠페인과 기자 매수에 쓰였고 CIA는 유럽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친미 성향의 신문사들을 소유하거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란과 과테말라 쿠데타 같은 CIA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보도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억눌렸죠. 1950년대가 되자 위스너는 수십 명의 주요 언론인들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글라디오 작전은 1948년에 NATO와 CIA가 서유럽 전역의 비밀 군사 조직을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소련 침공에 대비한 저항군이었지만 실제로는 좌파 운동을 억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데 사용됐죠. 이탈리아에서는 군사정보기관 SIFAR과 CIA와 영국 MI6의 지원을 받아 이 네트워크를 운영했는데 정부 감독 밖에서 비밀 무기고와 통신망을 유지하면서 극우 단체들과 손잡고 활동했습니다. 글라디오의 존재는 1990년까지 완전히 비밀에 붙여졌는데 드러난 증거들은 이탈리아의 나베시데라 불리는 폭력 사태와 연결됐습니다. 1969년 밀라노 폰타나 광장 폭탄 테러는 17명을 죽였는데 좌파를 매도하고 권위주의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거였거든요. 벨기에, 프랑스, 서독, 그리스, 터키에서도 비슷한 비밀 조직들이 발견됐고 많은 경우 네오파시스트 단체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1953년 아약스 작전으로 CIA는 이란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했습니다. 모사데크가 영국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면서 영국의 석유 통제권을 위협하자 영국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모사데크를 공산주의자로 몰았죠. 아이젠하워 정부는 서방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CIA는 이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 장교들을 포섭했으며 언론과 성직자들을 통해 반반 모사데크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커밋 루스벨트가 이끈 CIA는 돈을 받은 폭도들을 동원해 테헤란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8월에 두 번째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모사데크는 체포됐습니다. 쿠데타로 서방은 이란 석유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란은 냉전 시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됐죠. 하지만 이는 수십 년간의 독재 정치를 불러왔습니다. CIA의 지원을 받은 샤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고문과 검열, 반체제 인사 감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쿠데타를 민주주의 파괴로 받아들였고 이 원한이 1979년 이슬람 혁명과 미국-이란 적대 관계의 불씨가 됐습니다. 어쿠스틱 키티 작전은 1960년대에 CIA가 시도한 기괴한 실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의 귀 속에 마이크를 이식하고 두개골에 송신기를 심고 척추와 꼬리를 따라 안테나 전선을 박아 넣어서 소련 관료들을 도청하는 데 쓰려고 했죠. 이 작전에 일전에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사이의 예산이 투입됐고 고양이가 명령에 따라 목표를 추적하도록 만드는 특수팀까지 동원됐습니다. 1967년 워싱턴 DC 소련 대사관 근처에서 첫 테스트가 진행됐는데
고양이를 풀어서 소련 외교관 2명을 염탐하게 했더니 즉시 도로로 뛰어들어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1954년 PB 석세스 작전으로 CIA는 과테말라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르벤스 대통령을 전복시켰습니다. 아르벤스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토지 개혁을 추진했는데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미사용 토지 40만 에이커 이상을 재분배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이 회사는 CIA 국장 앨런 덜레스를 통해 워싱턴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고 아르벤스를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면서 아이젠하워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700의 예산으로 CIA는 선전전과 심리전을 펼쳤고 CIA 요원 데이비드 앤리 필립스의 지휘 아래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가 이끄는 미국 훈련 반군을 투입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과 파괴 공작, 조작된 승전 보도로 아르벤스 군을 사기 저하시켰고 1954년 6월 내부 붕괴와 미국 침공에 대한 공포 속에서 아르벤스는 사임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카스티오 아르마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토지 개혁은 철회됐고 정치 탄압의 물결이 시작됐죠. 이 쿠데타는 미국이 지원하는 군사정권의 연속으로 이어졌고 36년간의 잔혹한 내전으로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이 원주민 민간인이었습니다. MK울트라는 1954년 시드니 갈리브의 지휘 아래 CIA가 운영한 비밀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정보를 캐내고 기억을 지우고 행동을 변경하고 심지어 최면을 통해 비자발적 암살자를 만드는 게 목표였죠. 죄수들, 외국인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시민들이 저항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MK울트라는 무제한 자금을 받았고 거의 20년 동안 감독 없이 운영됐는데 연구자들은 환각제, 최면, 전기 충격 치료, 수면 박탈, 감각 차단 등을 조합해서 기억 상실이나 복종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최면은 신문뿐 아니라 거짓 기억이나 명령을 심는 데도 사용됐고 많은 실험이 장기간의 격리와 학대를 통해 고문 수준으로 넘어갔죠.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미국 육군 과학자 프랭크 올슨이 비밀리에 약물을 투여당한 후 1953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추락사한 사건입니다.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같은 작전도 있었는데 CIA가 매춘부에게 돈을 주고 남성들을 안가로 유인한 뒤 비밀리에 약물을 투여하고 예방향 거울로 관찰했습니다. MK울트라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 병원, 교도소를 통해 운영된 수십 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됐고 해외 버전인 MK델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신통제 약물을 테스트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973년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가 대부분의 기록을 파기하라고 명령하면서 종료됐다고 알려졌지만 MK울트라의 전체 범위는 영구히 감춰진 채로 남았습니다. MK 나오미 프로젝트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국방부와 CIA가 함께 운영한 연구 및 작전 프로그램으로 MK울트라의 뒤를 이었지만 생화학 도구에 집중했습니다. 임무는 극비 작전에 필요한 무력화 및 살상 물질과 전달 장치를 만드는 거였죠. 기밀 해제된 기록은 드물지만 1967년 CIA 메모는 최소 3가지 작물 공격 또는 독극물 기술의 현장 테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조된 무기와 소형 장치들도 개발됐는데 그중 하나가 심장마비 총이었습니다. 이 총은 옷을 관통하는 작은 다트를 발사해서 빠르게 작용하는 독소를 전달하고 심장마비를 유발한 뒤 녹아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도록 설계됐죠.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스러운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겁니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이 군사용 생물무기 사용을 금지한 후 MK 나오미는 해체됐습니다. 1959년에 시작된 아로원 작전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비밀 작전으로 CIA가 벌인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비밀 전쟁 중 하나가 됐습니다. 라오스가 왕정 라오 정부와 공산주의 파테트라오 사이의 내전에 휩싸이자 CIA는 응우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비밀 군대를 창설했는데 방파오 장군이 이끌었죠. 이들은 파테트라오와 북베트남 동맹군을 상대로 싸우도록 무장되고 훈련됐습니다. 라오스가 중립국이었음에도 CIA는 숨겨진 기지와 활주로, 보급로를 구축했고 CIA 위장회사인 에어 아메리카를 물리에 활용했습니다. 이 지역이 세계 주요 아편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일부였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는데 많은 몽족 전사들이 아편을 재배했고 에어 아메리카 항공기가 운송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60년대 내내 캠페인은 격화됐고 대규모 미국 폭격으로 라오스는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폭격당한 나라가 됐으며 약 20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75년 미국이 철수하고 파테트가 집권하자 비밀 군대는 버려졌고 수천 명의 몽족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박해에 노출됐습니다.
1960년 콩고 위기는 파트리스 루문바가 콩고의 첫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루문바의 민족주의적 입장과 반제국주의 주장은 서방 강대국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그가 내부 불안과 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요청한 후 더욱 그랬죠. 그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잠재적 소련 동맹국으로 본 CIA는 앨런 덜레스의 승인 아래 루문바의 치약에 독을 타서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루문바는 곧 체포되고 고문당한 뒤 미국과 벨기에가 지원하는 라이벌 조셉 모부투에게 충성하는 세력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CIA의 개입이 확인됐는데, 웨리 데블린 지국장이 반대 세력의 자금을 지원하고 루문바를 구하려는 노력을 막았다고 인정했죠. 루문바의 죽음은 수십 년간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미국이 지원하는 모부투 독재 정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피그만 침공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시절 기획되고 존 F. 케네디가 승계한 이 임무는 약 1,400명의 반반 카스트로 쿠바 망명자들을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의 비밀 캠프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했죠. 이들은 상륙 후 미국의 공중 지원을 받을 거라는 보장을 받았지만 작전은 그럴듯한 부인을 위해 독립적인 봉기처럼 보이도록 설계됐습니다. 1961년 4월 17일 망명자들은 쿠바 남부 해안에 상륙했고 봉기를 촉발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들은 잘 준비된 쿠바 군대와 카스트로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에 직면했습니다. CIA는 카스트로의 인기와 군사력을 오판했고, 케네디는 소련을 자극하는 걸 경계해서 전면적인 미국 공중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침공은 실패했고 대부분의 망명자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죠. 카스트로 군대가 포로들을 국제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패한 공격은 선전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참사는 케네디 행정부를 굴욕적으로 만들었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손상시켰으며 워싱턴 내부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케네디는 CIA를 재앙의 원인으로 비난했고, 이는 CIA 국장 앨런 덜레스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몽구스 작전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이 미국이 지원하던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시키고 쿠바의 미국 기업들을 국유화한 후 시작됐습니다. 카스트로가 소련과 동맹을 맺고 반미 입장을 취하면서 그는 핵심 목표가 됐죠. 1960년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카스트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승인했고 1년의 음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피그만 침공 실패 후 케네디 시절의 절정에 달했죠. CIA는 카스트로 정부가 아바나의 카지노들을 폐쇄하면서 그를 적대시하게 된 미국 마피아 조직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독극물 알약, 독성 잠수복부터 폭발하는 시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암살 계획을 개발했죠. 수년간의 시도와 수백만 달러를 쓰고도 모든 작전이 실패했고 카스트로는 이 노력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노스우즈 작전은 1962년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위장 계획안이었습니다. CIA 요원들이 미군과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테러 행위를 실행하거나 연출한 다음 이를 쿠바의 소행으로 몰아 미국의 침공을 정당화하자는 내용이었죠. 여기에는 미국 여객기를 납치하거나 격추시키고 난민 보트를 침몰시키고 미국 도시를 폭격하고 관타나모만에 대한 공격을 조작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목표는 대중의 분노와 정치적 지지를 만들어 피델 카스트로 정부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였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 극단성에 충격을 받고 계획을 거부했고 곧이어 라이먼 램미처 장군을 합참의장에서 해임했습니다. 작전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63년 12월 22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텍사스 학교 도서관 창고 6층에서 3발을 쏴서 케네디를 죽였다고 돼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CIA를 이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케네디는 피그만 실패에 대해 CIA를 비난했고 CIA 국장 앨런 덜레스와 부국장 찰스 카벨을 해고했는데, 이는 기관 내부의 지속적인 원한을 만들었거든요. 덜레스는 나중에 케네디의 죽음을 조사하는 원앤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이해 상충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밀 해제된 파일들은 CIA가 조사로부터 정보를 숨겼다는 걸 보여줬는데, 오스왈드와 반반 카스트로 요원들의 연결과 그의 의심스러운 멕시코시티 여행이 포함됐죠. 케네디 암살 직후 경찰은 딜리 플라자 근처에서 체포된 3명의 불황자를 처령했는데, 이들을 이 하워드 헌트, 프랭크 스터지스, 심지어 살인 청부업자 찰스 해리슨 같은 CIA 요원들과 연결시키는 엄청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전직 CIA 요원 이 하워드 헌트도 CIA의 개입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1979년 암살특별위원회는
케네디가 음모의 일환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지만 CIA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스왈드가 이틀 후 재판을 받기 전에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전체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대중의 의혹만 깊게 만들었습니다. 1964년 브라질 쿠데타에서 CIA가 주도한 노력이 주앙 굴라르트 대통령을 전복시키는 군사 쿠데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토지개혁, 산업 국유화, 노동운동 지원은 워싱턴을 경계하게 만들었죠. 케네디 행정부는 이미 굴라르트를 약화시키기 위한 비밀 계획을 시작했고 케네디 사후 존슨 대통령이 더 밀어붙였습니다. CIA는 브라질 군부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고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의 지원을 분명히 보장했습니다. 브라질 해안에 배치된 해군 기동부대인 브라더샘 작전은 연료와 탄약을 실고 쿠데타가 실패할 경우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자 미국은 재빨리 신정권을 인정했고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중단시키고 반대파를 불법화하고 검열과 고문, 실종으로 점철된 21년간의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미국이 이런 학대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지원했으며 이를 공산주의와의 싸움의 일부로 포장했다는 걸 밝혔습니다. 1967년 체게바라 암살에서 CIA는 마르크스주의 혁명가 체게바라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체는 콩고에서 봉기를 일으키려 시도한 후 볼리비아로 갔는데 그와 그의 작은 게릴라 부대는 보급과 현지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죠. CIA, 미군 특수부대, 볼리비아 정부는 요원들을 배치해서 볼리비아 레인저 대대를 대대 반란 작전에 훈련시키고 조언했습니다. 10월 8일 게바라는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고 체포됐고 이후 CIA에 의해 신문을 받았죠. CIA가 정보 목적으로 그를 살려두길 원했다고 전해지지만 볼리비아 정부는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시작된 피닉스 프로그램은 침투, 구금, 신문, 암살을 통해 베트콩의 민간 지원 네트워크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보부, 남베트남군, 지역경찰과 조율된 이 프로그램은 정보원과 감시를 이용해 농촌 지역에 의심되는 요원들을 목표로 삼았죠. 1972년까지 8만 명 이상이 무력화됐습니다. CIA가 자금을 지원하고 감독한 지방 신문센터들은 고문과 초법적 사례로 악명이 높았는데 프로그램은 감독이 거의 없이 운영됐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개인적인 복수 또는 강압된 자백의 근거에 표적이 됐습니다. 바튼 오스본 같은 내부 고발자들은 이 센터들을 강제 수용소에 비유했죠. CIA는 피닉스를 효과적인 대대의 반란 도구로 옹호했지만 프로젝트 풀벨트가 이어졌습니다. 1970년부터 1973년 사이 CIA는 칠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을 무너뜨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엔데의 마르크스주의 정책은 닉슨 행정부를 경계하게 만들었고 CIA는 반반 아엔데 언론을 지원하고 정치단체들의 자금을 대고 공공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파업과 파괴 공작을 촉진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CIA가 쿠데타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칠레의 군부와 기업 엘리트들과 동맹을 구축해서 1973년 9월 전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죠. 쿠데타로 아엔데는 죽고 대통령궁은 폭격당했고 미국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사 정권을 신속히 인정하고 지원했는데 이 정권은 수천 명의 칠레인들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강제 실종시키는 등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1975년에 시작된 콘도르 작전은 미국이 지원한 국가 간 정보 네트워크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우익 남미 독재 정권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 납치, 고문, 암살을 조율했죠. 프로그램은 지역 정보기관들, 즉 칠레의 DINA, 아르헨티나의 SID, 우루과이의 SID를 통해 조직됐고 CIA가 훈련과 파나마에 위치한 통신 허브를 제공했습니다. CIA가 사망자와의 직접적인 연루를 부인했지만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CIA가 작전의 규모와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희생자들에는 정부 관료, 학생, 사제, 노동운동가, 언론인이 포함됐고 최소 6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전은 1980년대 초반에 사라졌습니다. 1976년 10월 6일 455편 사건에서 쿠바나 항공 455편이 바베이도스를 이륙한 직후 2개의 폭탄으로 파괴돼 탑승자 7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은 폭탄을 설치했다고 자백한
반반 카스트로 쿠바 망명자 에르난 리카르도 로사노와 프레디 루고의 소행으로 추적됐죠. 이들은 루이스 포사다 카릴레스와 올란도 보시와 연결됐는데 둘 다 CIA와 관련된 반반 카스트로 전투원이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포사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CIA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미국 정보기관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폭격에서 그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포사다는 1985년 감옥을 탈출했고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인도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부됐습니다. 미국이 와 보시를 기소하거나 인도하기를 거부하면서 국가가 승인한 테러리즘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1979년에 시작된 사이클론 작전은 소련 침공에 저항하는 아프간 무자헤딘을 무장시키고 재정 지원하는 비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윌리엄 케이시의 지휘를 받고 레이건 행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 작전은 파키스탄의 ISI를 통해 게릴라전을 위한 무기, 스팅어 미사일, 폭발물, 재정 지원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흘려보냈죠. 미국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길고 승리할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작전은 1989년까지 소련군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줬지만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을 강화시켜 알카에다의 부상을 도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전사들은 이 시기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외국인 지원병들을 조직했죠. CIA가 빈 라덴에게 직접 자금을 대지는 않았지만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이 지역의 무기와 훈련받은 전사들을 남겼고 아프간 내전을 부채질했으며 이후 탈레반의 지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 이란 콘트라 사건이 시작됐는데 이는 지정된 적국 이란에 무기를 비밀리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 정부와 싸우는 반군단체 콘트라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의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올리버 노스 중령을 포함한 레이건 행정부 관료들이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조율했는데 이는 헤즈볼라에게 억류된 미국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콘트라 지원을 금지한 볼랜드 수정안을 우회했습니다. CIA는 유령 회사들을 설립하고 이스라엘 같은 제3자를 통해 무기 선적을 촉진하고 콘트라 작전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CIA와 연결된 항공기들이 나중에 무기와 마약 운송 모두와 연루되면서 CIA가 자금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마약 매매를 무시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스캔들은 1986년 공개적으로 터졌고 14명의 관료가 기소됐지만 대부분의 유죄 판결은 나중에 뒤집히거나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습니다. 1980년대 살인부대 개입에서 CIA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권위주의 정권들의 재정적, 물류적, 정보 지원을 제공해서 좌익 반란군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 지원은 광범위한 고문과 강제 실종, 초법적 살해를 자행한 군사부대와 살인부대들을 뒷받침했죠. 악명 높은 예로는 온두라스의 316대대와 1981년 엘마소테 학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암살, 1980년 미국인 교회 여성 4명의 살해를 저지른 미국 훈련 살바도르 군인들이 있습니다. 1984년 언론 보도와 의회 조사가 CIA의 역할을 폭로하면서 미국이 지원한 더러운 전쟁에서 CIA의 공모를 부각시켰습니다. 1996년 CIA 매뉴얼이 기밀 해제됐는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배포된 훈련 매뉴얼이 고문, 강압, 초법적 살해를 촉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63년 쿠바크 대대 정보신문 매뉴얼은 전기 충격, 강제 나체, 약물 투여, 감각 차단, 격리를 설명했죠. 그 내용은 미국 육군의 아메리카 학교에서 사용된 1983년 인적 자원 착취 훈련 매뉴얼에 영향을 줬고 이 학교는 라틴 아메리카 군인과 경찰 인력을 지도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됐고 1946년 이후 5만 8천 명의 군인들을 훈련시켰죠. CIA는 매뉴얼이 이론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9 1일 이후 CIA가 부활시킨 특별 인도는 테러 용의자들을 납치해서 비밀리에 구금하고 신문하고 종종 고문할 수 있는 나라들로 이송하는 관행으로 법적 보호를 우회했습니다. 구금자들은 비밀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이집트,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태국을 포함한 나라들의 블랙사이트로 보내졌죠. 최소 119명이 확인된 희생자인데 종종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납치됐습니다. 그들은 물고문, 스트레스 자세, 수면 박탈, 신체 학대 같은 강화된 신문 기법을 당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000년대 중반 노출될 때까지 최소한의 감독으로 운영됐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6년 CIA 블랙 사이트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이었고
테러리즘과 무관한 사람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주로 사담 후세인이 화학, 생물, 잠재적으로 핵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CIA의 주장으로 정당화됐습니다.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니제르로부터의 우라늄 구매 의혹과 이동식 생화학 무기 실험실을 언급했는데, 이는 커브볼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망명자를 포함한 결함이 있거나 조작된 정보에 기반한 거였죠. CIA는 2002년 국가정보평가를 작성해서 이라크가 활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부시 행정부의 침공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침공 후 이라크 조사단을 포함한 조사들은 이라크가 1990년대에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고 비축분이 없다는 걸 발견했죠. 거짓 정보는 CIA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켰으며 반란과 ISIS의 부상을 부채질하면서 이라크의 장기적인 불안정에 기여했습니다. CIA 드론 공격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시작돼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됐고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에서 미국의 대대 테러 작전의 중심이 됐습니다. CIA의 특별활동부가 수행한 이 임무들은 대부분 비밀이었고 투명성과 감독이 제한적이었죠. 공격이 수많은 세력 용의자들을 제거했지만 약 900명에서 2200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년 예멘에서의 공격은 알카에다 요원 살레 흘리, 알리 알소말리를 제거했지만 여러 민간인도 함께 죽이면서 도덕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1년 가짜 백신 캠페인에서 CIA는 파키스탄에서 가짜 비형 간염 예방접종 캠페인을 조직해서 아보타바드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파키스탄 의사 샤킬 아프리디가 작전을 이끌었는데 의심되는 거주지 근처의 어린이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해서 빈 라덴에 알려진 친척들과 대조하려는 목표였죠. 캠페인은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더 가난한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목표 지역에 가까이 이동했지만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빈 라덴의 죽음 후 속임수에 대한 폭로가 반발을 일으켰고 합법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탈레반과 다른 단체들이 이 사건을 서방의 예방접종 노력이 스파이 활동의 위장이라는 증거로 사용했죠. 2017년 줄리언 어산지 음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 시절의 CIA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거주하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납치하거나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CIA는 거리에서 그를 납치하거나 러시아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이거나 그가 탈출을 시도하면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했죠. CIA는 또한 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방문객들을 감시해서 추가 유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산은 결국 2019년 영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현재 스파이 혐의로 미국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